얼마 전 이 대낮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있는 생수를 마셨는데 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결국 한 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김현 기자, 이번 사건의 실체가 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팀장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졌는데요. 이때 함께 물을 마셨던 30대 여직원도 같이 쓰러졌는데 이제 다행히 이분은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남자 직원 C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리급 남자 직원은 피해자들이 쓰러진 다음 날 관악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국과수는 유력 용의자 C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이 사망한 40대 피해자의 혈액에서 발견됐다면서 경찰은 이 C를 용의선상에 넣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이겁니다. 대체 왜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었을까인데 왜 넣은 거예요? 네, 말씀하신 이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지금은 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. 네. 경찰도 CCTV 영상이나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로서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 용의자 C가 평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이 이제 회사에 친한 사람도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 이 C가 승진 개념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다시 지방 발령을 받아서 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좀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. 인사 불만. 네, 그리고 이제 또 업무 관련해서 상관에게 부족함을 지적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저희가 경찰 관계자와 통화도 했고 경찰이 기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독극물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. 이 일부 경위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범행 동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네. 앞으로 경찰은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 한 가지가 보통 용의자가 숨지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보통 처리를 하잖아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입건을 했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용의자이지만 이 직원의 혐의가 입증이 되더라도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경찰이 공소권 없음에도 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용의자가 일단 진범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회사에서 사고 발생 2주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거든요.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김현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어쨌거나 입건을 해야 추가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 등의 어떤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은영미 위원님. 네. 사실 이 범행 동기 부분이랑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도 범행 동기가 뭐라고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추측성으로 굉장히 많은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저래서 그런 것 같아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.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원래 그 용의자, 아직은 용의자죠. 피의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네.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죠. 김현 기자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네. 아직은 용의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공범일 수도 있고 네. 또 중요한 건 그냥 이 피의자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있잖아요. 다른 네,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. 도대체 누가 진범이냐 하고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대충 사건의 얼개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건을 한 거예요, 사실상. 근데 너무나 지금 사건 초기에 한마디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주변인 진술만으로 다만 이제 진술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사 불만일 가능성, 네. 뭐 또는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인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입건을 하면 강제 수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계좌 추적도 가능하고 돈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포렌식도 가능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메신저라든가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인사 불만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범행 동기를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혹투성이인 상황에서 과연 이런
디지털 기록이라든가 이런 뭐 계좌 추적이라 이것만으로 피의자를 밝힐 수 있겠는가라는 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주변인이라든가 사망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 이라든가 또는 컴퓨터, 휴대폰 디지털 기록, 이런 것들 일제히 다 메모, 일단은 예를 들면 종이에 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과연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범행 또는 이제 자기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졌을지 등을 추정을 해서 결과를 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심리적 부검이라는 절차가 아마 필요할 것 같다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심리적 부검 등등 이 경찰이 좀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범행 동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.